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말특근. 오늘은 법대로 합시다를 맡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가 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 임명될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일성입니다. 사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뜻이 정권 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사법부 수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관료 사법을 넘어서는 사법개혁,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짐한 국민의 사법부가 되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9월 23일 토요일 뉴스공장 주말특근,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주말특근 첫 순서로요,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 타이틀. 왜 공장이냐면 단순하게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뉴스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증명한 인터뷰를 골라봤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3부에 방송했던 미국 수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깁니다. 조셉 오 팀장 인터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누군가 나와서 경호를 하겠죠. 그 경호를 맡아온 한국의 경찰, 미국 수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32년째 근무해서 아시아계 최장기 근속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침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조셉 오 팀장님. 네.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 가신 게 언제입니까? 1976년도에 이민 갔습니다. 1975년.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제가 만 14대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들어가신 게 언제입니까? 경찰에 들어간 거는 1985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 네. 진짜 오래 계신 분이죠, 경찰.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저희 모셨어요. 예. 물론 아시아에서 최장 근속 기록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건 이제 미국의 사정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하고 연결 포인트가 어디냐면 30여 년간 전 현직 포함, 네, 그 전직들도 미국을 비공식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도 경험을 하셨던 거죠. 네. 최근 30년간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을 다 경험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현직일 때와 전직일 때 모두 포함하여. 네. 그러면 첫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첫 대통령이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셨습니다. 노태우. 네. 그리고 노태우부터 쭉 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현직 합쳐서 25차례 이상 대통령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5차례. 가장 까다로운 대통령이 누굽니까? 경호의 차원에서. 경호의 차원에서는 거의 다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뭐 가장 까다롭겠지만. 예. 그러면 아찔했던 순간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 바로 우리 요번에 전번 행사 때 문 대통령 오셨을 때 아찔 많이 했습니다. 왜 아찔했나요? 모든 대통령들은 이렇게 우리 교포 주민들 환영객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잘 나서지를 않으십니다. 환영객이라 하더라. 반대시뿐만이 아니라 환영객들한테도 나서질 않는다. 그렇죠. 어허. 그렇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공식장에서 나오실 때는 그냥 차로 바로 타시죠. 바로. 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손은 흔들 수 있어도 멀리서. 그 앞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경험을 맡아오면서 최초로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도 와, 이거는 미국 대통령도 잘 안 하는데, 네. 한국 대통령도 그 클린턴 대통령 스타일이시구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민들하고. 직접 교민들한테 가서 악수도 하시고, 네. 아주 좋은 이미지를 아주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난감했던 거는, 이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이제 여기, 교포들 보고,
따라다니시더라고요. 이 교포들이 어떻게 너무 한국 분들이 우수하니까는 네. 정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뭐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이분들은 뭐 4시간 5시간이거나 어떤 분은 노스 캐롤라이나 뭐 그 먼 데서 10시간 12시간 운전하고 전 가족이 대통령 뵙겠다고 워싱턴까지 와서 그런 건 처음 있는 일입니까? 예. 쨍볕에서 뭐 대통령 앞으로 대여섯 시간이 있어야지 오는데 거기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소원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잘 만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은 만나시고 싶으시고 앞에 계실 거면은 저희들이 소지품 같은 거 확인해도 좋으니까. 소지품 그렇죠. 그때 보통 웬만한 반응이 안 됩니다라든지 그렇죠. 미국 인권 사회에서. 침해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들고 일어나죠. 미국에서는 특히 자기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 가방을 저한테 맡기면서 가방 주고.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제 거 먼저 보시라고. 가방. 저도 보니까는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아주 평화로서 꼭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구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나오실 때 우리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지만은 네. 옆에 가만히 계시라고. 네. 그리고 오시면은 네. 인사하시고 네. 그럼 혹시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기뜸을 해주죠. 네. 근데 이제 아주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내려오시면서 나와서 반기시고 또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다 됐구나. 이게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대선진국하고 비슷하구나. 왜 그런 걸 보니까는 아주 대한민국 자체가 진보로 가는구나. 전에는 다 보수적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흐뭇했습니다. 굉장히.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 군중석으로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군중석으로 들어가서 같이 막 셀카 찍고. 네. 거기서도 그랬을 텐데. 예. 거기서 뭐 다 그러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당황스러웠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30년간 해왔던 경호의 방식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계시는 경호원들도 그렇고 미국 경호원들도 그렇고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다들 오히려 웃으시면서 다들 경호자들도 같이 한국 대통령이 참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으시구나. 요건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윤창중. 네. 이게 지금 이게 기소가 안 됐어요. 그죠? 미국에서 기소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도 하겠지만 네. 미국에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가 분리돼 있잖아요, 완전히. 예, 서로 협조로서 모든 공권력과 수사권은 경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 큰 이슈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윤창중 씨는 바로 기소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소위 아무런 일도 없었다.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수사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건지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그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송치를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경찰이 수사를 전 수사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수사를 마치고 이제 영장과 모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기소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넘겨주죠. 아하.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까지만 제대로 보도가 됐지 수사를 한 주체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느냐 아니냐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경찰에서는 기소하라고 했군요. 의견을.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우리식으로 피우면 범죄가 있었다고 보신 거 아닙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경찰 입장. 제가 궁금한 건 경찰 입장이에요. 예. 경찰 입장은 당시에 조사해봤는데 뭐 죄 있구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윤창중 씨 그때는 이제 대변인이었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주장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과 당연히 엇갈렸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엇갈렸고 네. 하지만 이제 미국 경찰에는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고려할 필요 없이 사건 자체를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네. 쭉 조사를 했더니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수사를 해봤더니 말하자면 그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네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그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냈었다. 예, 피해가 있었다. 네. 예. 윤창중 씨는 아직도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겠죠. 그게 뭐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뭐. 근데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수사했던 팀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장님 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특종이야, 특종. 특종.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어도 그랩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뭐 속옷 이야기도 나오고 뭐 알몸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다 부인했어요. 예, 윤창중 씨는. 하지만 피해자 쪽의 주장이 다 맞는 걸로 수사가 된 거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윤창중 씨? 미국에서 수사한 팀장님 오셔가지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지금. 당시로서는. 그러면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이 외교부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차원에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법을 먼저 주시를 해서 기소하기 전에 미국에서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높은 법이 협상법이거든요. 국가협상법. 국제적으로. 예. 그래서 그 협상법이 두 번째로 높은데 그 다음에 연방법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협상법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에서도 그 미국 법무부죠. 거기서도 이제 본인들이 거기서는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그걸 알아서 하는 거죠. 외교적으로 무마가 됐군요. 말하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저희 영역이 아니니까. 관할 아니까 네. 우리들이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네.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 책임을 다했으니까. 네, 우리 책임 다 하고. 우리는 죄 있다 하고. 네, 그러면 또 기소는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다. 또 거기서는 제가 있건 없건 거기서 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외교 문제는 외교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 세 가지를 다 거쳐야지 사실 공정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그래갖고 한쪽에서 우리가 구워 삶으면 안 되죠. 그거 완전히 부정부패가 돼버리니까. 실제 죄는 있는데 이것이 외교적으로 무마된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예, 조사한 경찰의 입장에서는 조사한 경찰이 가장 잘 알죠. 반론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윤창중 씨 연락을 받으면 그때 저희가 또 팀장님 전화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 네. 기록상은 어떻게 돼 있냐고. 굉장히 만나기 힘든 분 한국에 오셔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혹시 이제 워싱턴에서 큰 사건이 있을 때 저희가 워싱턴 경찰의 입장이 궁금할 때 혹은 윤창중 씨의 반론이 있을 때 저희가 전화 연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받아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국인으로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으로 지금 최장기 기록을 세운 것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셉 오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특종이 맞죠. 저도 기자일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짜릿했었을지 갑자기 공장장이 좀 질투가 나는데요. 정말 많은 언론이 인용을 했고 뉴스도 쏟아졌죠. 뉴스공장 작가들은 이 조세보 팀장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는 문의가 정말 귀찮게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윤창중 씨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크게 다시 다뤄지면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십시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8589년 조세보 팀장 자긍심 느끼게 합니다. 뉴스공장 섭외력 짱이네요. 이게 공장장이 아니라 섭외력이 짱인 겁니다. 1951번님
공장장 조세호 팀장 너무 멋지네요. 함께 고기 드세요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드셨는지 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 얻어먹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앞두고 벌초가는 분들 많으시죠? 화창한 날씨 덕에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토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예, 주말 특근에서마저도 붙박이로 자리 잡은 코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노르가즘. 이번 주도 역시 어록이 쏟아졌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3부에 방송된 노르가즘, 다시 들어보시죠. 일주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시간,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많습니다. 또 오늘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은 사건이 쌓였어요. 우선 법사에 계시니까 또 연결해서 공수처, 예. 자유한국당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을 사찰할 거라고. 정확한 얘기죠, 뭐. 정확하니. 아니, 그 동네에 파출소가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제 폭력배들, 우범자들이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아니, 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 안 삽니까? 예. 말로 디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애경지에 오르셨기 때문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를 안 삽니까? 공수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필요한지도 잠깐. 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인데요. 이제까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그 여러 의혹이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이 덮거나 또는 이제 이 수사 자체를 그 이제 좀 편향되게 하거나 이 가볍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뭐 대안으로서 이거는 검찰에게 맡기지 말자, 특검하자 이런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해왔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겪은 게 이제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이제 최순실 등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했는데 석 달간이나 묵혀놔가지고 수사 제대로 안 한 바람에 수사에 증거인멸 많이 됐죠.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올 정도까지 된 거죠. 그래서 그 특검을 갖다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상설 특검을 제도화하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반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들만 수사하는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 그 친인척과 국회의원 장성급 그 장성급 장교들 그다음에 판사 검사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전무죄 아니라 권력이 있으면 유권무죄가 됐던 사람들 유권무죄가 됐던 그런 권력층들을 갖다가 별도로 제대로 수사하게 하는.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사가 수사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수사한 적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제도예요. 사법부도 대상이고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도 대상이고 소위 이제 고위공직자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다 해당되고 있고 국회의원도 당연히 해당이죠. 당연히 되죠. 김관진 최근에 전 국방위 장관 전 안보실장이 되면 자꾸 거론됩니다. 저 초계기부터 헬기 퇴역 직전 초계기나 이미 퇴역한 그리고 이제 사이버 사령부 사인도 있다. 대통령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공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드 기습배치에도 지금 주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십니까? 국방비리 차원에서. 예, 그 부분은 특히나 이제 그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그런 탈법적인 불법적인 사찰 행위에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명분은 그 자기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 그 최고 존엄을 갖다가 보위하기 위해서 군의 어떤 군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 군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사찰을 하도록 하는데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행위 자체는 아무리 뭐 그런 식으로 위장한다 하더라도 탈법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지휘 책임 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방비리 부분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뭐 지금 이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산 비리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이제
좀 분노하는 게 이 대목이거든요. 늘 안보 얘기하면서 안보 가지고 사실은 뒷돈 빼먹는 어떤 그런 불법적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보를 망가뜨린 당사자들이 그 사람들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블랙리스트 막 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피해자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그래서 그 대상들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의 대상을 삼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게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고 있고.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보복이죠. 정치적 보복을 수사하는 걸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이게 이제 법률가들이 전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법적으로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박원순 제한문건. 제한문건. 예, 그 경우 보면은 뭐 박원순 시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일개 국정원장이 그냥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그런 어떤 국정원의 활동을 갖다가 그 특정 정치인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뭐 어찌 보면은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걸 자랑 삼아서 보고했을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그 구체적 물증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소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되어야 한다.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일단 출국 금지부터 시키고 소환해야죠. 대통령은 홀로 가지 않는다. 홀로 가지 않는다. 한국 정치의 이게 징크스 같은 건데 그 전에도 한 명이 구속되고 또 한 명 구속됐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홀로 가지 않는다. 아,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홀로 가지, 바로 그 전임자 다 물려준, 유산을 물려준, 국정원 유산을 물려준, 그 전임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전술핵 재배치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면서 미국 갔다 온 건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안 된다고 이제 당연히 했다고 하는데. 참 유례 없이 핵 구걸단이 이제 방매한 거죠. 한 핵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핵 주십시오. 정말 작년에 왔던 각설이들이에요. 이게 때가 되면 나타나가지고 전술핵 배치하자. 안 되면 핵무장하자. 이게 지금 핵무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한미동맹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파괴해야 되고 그리고 핵무장하려면 차라리 북한에다가 한핵 팔아라. 한핵 구걸단. 그리고 이게 핵으로서 핵을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집에 권총 있으면 밤에 안심됩니까? 오히려 집에 권총 있으면 밤에 더 불안할 거예요. 권총이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총 강도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권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집이 권총을 들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도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은 북한 핵 보유하려고 하는 걸 지금 핵 개발하는 걸 묵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정할 수밖에 그다음에 없는 일본 핵무장하는 것도 우리가 반대할 수가 없는 거고. 대만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지역인데 핵무기 밀집 지역. 전 세계적인 핵무기 밀집 지역. 골목마다 핵이 있는 핵 사이를 누비면서 살아가야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핵무장의 이제 중심이 되겠죠. 그런 요인을 제공한. 그리고 실제는 이제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동해에서 쏘나 강원도 땅에서 쏘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고요. 있어 봐도 결국 버튼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술핵 핵무기를 갖다가 탑재한 비행기가 오산 비행장에 있다. 거기서 떠서 가는 거나 떨어뜨린다는 거는 괌에서 출발하는 거는 시간차가 거의 안 나고요. 괌이 더 빠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산에 그 핵무기가 있으면은 그 핵무기를 선제 공격으로 폭파하려는 그 표적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 표적을 더 많이 만들자는 뜻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버튼도 없이 그래서 핵 구걸단데 한 핵 주십시오. 빵 터지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떠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일선에 복귀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제가 여쭤보려고. 정계 입문 5주년을 맞아서 안철수 대표가 얻은 것과 잃은 것 뭐 이런 식의 기사였어요. 네,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5주년이 됐구나 하면서 그 기사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얻은 것, 잃은 것, 혹은 뭐 이런 것, 못 이룬 것, 뭐 등등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시자면? 예. 뭐 정치인이 계속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는 거는 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발할 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기대는 개인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그 개인을 통해서 새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했던 것이고.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염증 같은 것도 있었고. 예. 예. 근데 뭐 현상이라 불렀죠, 그래서.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새 정치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 안철수 대표에게 새 정치를 기대하는 그런 현상도 없어졌고요. 오히려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의 또 안 좋은 새 정치로 씻어내려고 했던 그런 정치의 얼룩들을 오히려 더 많이 갖게 된 거 아니냐. 현상이 증상으로 바뀐. 현상이 증상으로 바뀐. 홀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물론 본인은 홀대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호남에도 이제 홀대론을 얘기하고 있고. 아니 그분 얘기를 영남에서도 홀대. 그렇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다고요? 얘기를 종합하면은 대한민국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건데. 그게. 예. 전국 홀대론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지나간 새 정치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지역 편파적인 어떤 지역 감정에 기반해 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한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를 갖다가 벗어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벗어나자고 했다는 그 정치 방식 그걸 그대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실현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시는 노르가즘 다음 주에는 공개 방송으로 화요일 날 원래 수요일이거든요. 예. 근데 화요일 날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공개 방송에 나오시니까 새벽에 많이들 와주세요. 그날 뵙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그날 뵙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러 안 사냐? 원고로 읽어도 웃깁니다. 다시 정말 정말 어록의 전당에 기록될 만한 비유인데요. 사실 에프킬러와 모기가 한 번 전에도 등장했었어요. 지난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가셨을 때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발견하고 마치 에프킬러 발견한 모기처럼 달아났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님 혹시 모기 퇴치약 광고 모델 노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2995번님. 애드립을 연구하는 보좌관이 따로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또 친절한 뉴스공장 작가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절대 비서들이 준비하는 건 아니랍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사실 스마트폰으로 관심 있는 주제별로 목록을 만들어서 그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하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철저한 준비 하에 나오는 애드립인데요. 과연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비유를 쓰실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김원준 뉴스공장의 전통적인 인기 코너 내부자 둘 오랜만에 주말 특근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9월 20일 목요일 2부에 방송된 내부자 둘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봤습니다. 내부자 둘 사연이 긴 코너입니다. 폭탄 문자가 왔다가 폭탄 칭찬이 왔다가 예.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신 두 분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 통큰 화해를 하기로 한 안민석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이따 저기로 하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고소고발 취하하겠다니까 어느 날 저렇게 또 안철수 대표를 저렇게 이제 하야하고
또 아주 좋은 파트너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돌변합니까? 어제 오후 15시 30분경 이용주 의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예. 안민석 국민의당 의원의 이용주 고발을 의원. 취하해 줄 테니까 네. 앞으로 안철수 의원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런 워딩을 쓰셨어요? 네네네. 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저에게 가르쳐 준 이야기가 절대 싸움을 먼저 걸어서는 안 된다, 남자가. 네. 그러나 걸어놓은 싸움에 대해서는 피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다음 거두는 싸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제 싸움을 거두자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어머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침묵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을 제기를 지난 이 자리에서 뉴스 공작 때문에 제 정치 인생이 아주 고난의 가시밭길이에요. 그랬더니 저를 이제 고발한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로. 근데 저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아닌 걸 아니라고 했는 건데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이게 지금 미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단히 이건 끝까지 간다. 저는 당당하니까. 그리고 제가 요 일전에 또 다시 한번 또 제가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뭐 도발 아닌 도발을 했죠. 근데 이 싸움을 중단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취하한다고 했으니까 어쩝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통 크게 또 받으셨어요. 지금 변호사 비용 전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요. 근데 어쩝니까? 상대가 뭐 하야하자 그러는데 이제 통 크게 또 제가 여당 중진 의원이 됐는데. 본인은 당했을 뿐인데. 네. 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싸우지 오늘 말자고 그러는데. 김명수 대법관 임명 바로 동의안 그겁니다. 국회 그래서 처리하는 날에 마침 이게 대의를 위하여. 예, 마침 이게 예. 안철수 대표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혼자 그냥 전문 용어로 청신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혼자서 그리고 그냥 아무 상관없을 때 그렇죠. 하필 날짜가 이렇게 딱 맞아 그럼 이미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앞으로 내가 김명수 제가 대법원장 이야기 그대로 했어요. 내가 싸움 걸지 않지만은 그러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 끝까지 가려고 한 건데 하야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중하게 통 크게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반대죠. 저희 당은 어제까지 공식적인 당론 결정은 오늘 의총에서 최종 확인됩니다만은 어제 의총에서는 사실상 거부하는 걸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 왜 거부를 합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한도가 있는 거지 왜 반대를 해요? 뭐 잘 아시지 훌륭한 분을. 않습니까? 극단적인 이런 편향성이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거짓 답변의 비정직성 그리고 평소 보여온 행동과 그런 정반대의 의견을 보여왔던 비일관성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뭐 의원들이 많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제 오직하면은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이걸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위원들이. 그랬더니 적격, 부적격이 같이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위원회 청문 보고서는 채택은 됐습니다. 이제 결론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뭐 이런 판단만 남은 것이고 대통령이 대법관 뭐 이렇게 임명 뭐 권한을 가지듯이 국회는 국회대로 또 국민의 대표로서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금 것이죠. 말씀하셨듯이 반대의 논리나 근거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이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하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더라도 이게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 제가 기대를 거는 것은 국민의 당인데요. 국민의 당은 지금 이 후보께서 어느 분보다도 사법정의라든지 인권 존중에 대한 가치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을 국민당 의원들이 국민당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하고는 좀 격이 틀리고 이 결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당에서 이분을
통과시켜줄 거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은 포기하고요. 예, 저는 뭐 기대하지 않아요. 어차피 아니, 뭐 그쪽에서 그 동네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뭐 줄기차게 하고 안민석 있으니까는요. 의원께서 지난번에는 바른정당은 그래도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지키려는 아주 좋은 정당이라고 이렇게 칭찬할 때는 또 언제시고. 보니까 거기도 안 되겠어요. 제가 이제 이 김명수 대법관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이 후보자가 지난번 뭐 청문회 헌재 소장 당시도 이렇게 나왔으면은 사법적인 어떤 가치 또 어떤 이 균형성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 최후 보루가 거긴데 이 편향성을 갖다 극복하지 못하는 후보라 그러면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국민도 불행해지고 국가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관 자리는 심지어 헌재 재판관까지도 3명이나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자리예요. 중요한 것은 이분께서 아니 균형을 편향으로 지금 오해 잘못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께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 재임 기간 동안에 개최한 학술 대회는 총 2차례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학술연구회가 이렇게 법조인이 특히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으로서 얼마나 주제가 많겠습니까? 유독 이분께서 동성애, 동성혼 옹호에 집중됐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동성애 옹호를 이제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도 교인이시지만은 지금 얼마나 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셔야 된다고. 잠시만,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 되겠어요. 네, 하십시오. 내가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 이야기를 그러면 어느 발언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했다고 그렇게 덧붙이는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연결한 거죠. 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동성애, 성소수자에게도 인권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것은 당연히 법률가로서 판사로서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저 동성애를 옹호했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소수자에 대한 인권도 좋지만은 이게 사실과 다른 안민석 주장으로 의원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안민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회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소수 입장이 존중되는 그런 차별금지법은 어느 대한민국 정치인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유독 이 동성애, 동성혼 문제는 동성애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그럼? 국민이죠.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잘 될 수도 있죠. 김명수 후보자가 줄기차게 주장해 오신 게 분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분권에 대한 가치는 뭐냐? 두 분이 계속 나가서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런 분권론자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시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번에 과정에서 김명수 후보께서 사법행정에 대한 차별적인 개혁 방안도 지금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법적인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청문회 때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없는데. 왜 물어봤죠? 자, 저도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법률가들은 법률 지식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에 관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법률가입니까? 자, 안민석 의원님 이번 청문회에서 차라리 자신이 갖고 있는 동성애 이런 옹호 가치관을 분명히 밝혔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옹호하지 않은 동성애를 동성애자, 이 동성혼자 이런 소수 인권도 존중한다면서 이게 프레임이죠, 프레임. 저도 한 가지 끼어들면 어쨌든 동성애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 게 아니고 그건 개인의 성적 지향이니까 그건 법적 판단의 대상도 아닌 것이고 동성애자도 국민인데 국민으로서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차별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게 특수학교는 잘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게 더 사회적 어떤 차별받고 소수자에 대한 우리 정치인들의
배려. 블랙리스트 그런, 얘기하죠. 블랙리스트. 그런 것들이 안민석 의원께서 이 문제 나 좀 말 좀 해요. 블랙리스트. 보수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기득권자 있는 사람,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을 위한 정치하지 자, 말고 블랙리스트. 힘 없고 억울하고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세요. 그래야 보수가 살 길이 있는 안민석 거예요. 의원님이야말로 이러지 않았던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순방길 대통령 전용 비행기 한번 타고 사람 달라졌다는 거 알아야 아니, 돼요.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예? 제가 전용 비행기 난 한번 배 안 타는 게? 아파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여당의 중진 의원이 됐잖아요. 제가 중진 의원이면 과거 야당 때하고는 이제 여당- 달라져야죠. 여당 달라진 중진- 제 모습이 그렇게 안 있고 여당 없습니까? 중진 실세위원으로서 그런 말이야 좀 정직성이라든지 균형성이라든지 안민석 또 의원님. 그거 의원에 대한 잘못해서 배려가 실세가 있어야지 아니라 말이야. 허세입니다. 허세. 저는 허세. 안민석 의원님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해야 되는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블랙리스트 요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먼저. 친이계였으니까 잘 아시겠네, 김민태 의원님. 지금 이명박 MB하고 원세훈이하고 서로 짜웅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도 박근혜 대통령 때 예? 공천 배제 인사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수첩에 적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MB가 시킨 거 맞죠? 그렇게 나는 이 특정 대통령을 과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대통령까지 보복하는 그런 정치로 비춰지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아니 않아요. 원세훈한테 보고는 받았겠죠? 잘못된 부분은 아무리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은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보복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그런 평등 정치 아니에요. 아니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평화 정치 아니에요. 국정원장한테 대통령이 보고는 받았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에이 왜 몰라요? 아니, 나도 다 아시면서 알았으면 MB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아니, 나도 주류 인사 한번 했죠. 국정원장이 이 헌법 유린을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과 공감 없이 이 헌법 유린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안민석님, 박은순 시장이 MB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이 진짜 보복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민주당과 지금 정권에서는 아무리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해도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하는 MB가 돈 빼돌린 수조 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진희 기자가 이야기한 나도 박근혜 정권에 탄압받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난 보복적인 마음 없어요. 국민의 혈세도 빼돌리고 댓글 조작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MB를 수사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MB나 어느 누구나 좋습니다. 만인이 평등한 겁니다. 좋습니다. 법 안에 국민들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어느- MB가 스스로 검찰에 조사를 받겠다 그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안민석 거예요. 의원님 내가 한마디 예, 부탁 분명히 좀 했죠. 드립시다. MB가 시켰거나 예? 아니면은 MB가 보고 집권당의 받았죠. 실세 사선의원이니까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첨언을 해드리면은 절대 당의 주류들이나 실세들이 나서고 또 박은순 시장이나 이런 누가 봐도 이 정권의 핵심적인 지방 강력 단체장들이 내가 이렇게 불이익받다 그렇기 때문에 MB 수사해달라 그러면은 아무리 정말 MB가 이 잘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균형성이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지금 인정하셨네요. 국민 얼떨결에. 여론이나 앞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 밝혀졌지 않습니까? 문성건 김미아 피해자 밝혀졌잖아요.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해자는 원세훈, MB 이 사람들 아닐 겁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은 안민석. 적폐청산 우리도 잘못하면은 네. 감옥 갈 생각 하자고요. 그럽시다. 내부자 둘 정말 정리가 안 됩니다. 중재도 안 되고요. 김영래님은 두 의원들 컨디션 좋아 보인다. 5986번님 내부자들 코너가 랩 배틀 같다라고 하셨는데 참고로 두 분이 저렇게 나가셔서 절대 멱살은 잡지 않으십니다. 예. 뉴스공장 주말 특근에서는 본방송에서는 듣기 힘든 제작 과정 뒷얘기나 에피소드 스튜디오 밖 분위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안민석 김성태냐 김성태 안민석이냐 무슨 말씀이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김성태 의원이 지난 총선 이후 제1당 소속이 된 안민석 의원이 먼저 소개되고 발언권도 먼저 갖고 있는데요. 다수당과 여당이 먼저라는 국회 관행을 적용한 겁니다. 방송 관련 뒷얘기와 제작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샵 0951 50원 유료 문자로 문의해 주세요.
주말 특근에서 공장장 없는 틈을 타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의 불친절한 AS와는 달리 주말 특근 AS는 친절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 1주년 공개방송 참여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9월 26일 화요일 아침 7시 5분 TBS 상암청사 1층 스튜디오에서 꼭두새벽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선착순 입장인데 얼마나 일찍 도착해야 입장이 가능할까요?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가능한 서두르는 게 좋겠죠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BS 교통방송 상암청사는 지하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9번 출구로 나오시면 걸어오실 수 있고요. 버스 이용하실 때는 YTN DMC 홍보관 혹은 S플렉스 센터 정류장에 내리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혹시 만약 설마 궁금해하신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도 나옵니다. 네, 뉴스공장 주말특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